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그 디자이너들이 쉽게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툴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웹용으로 기획이 됐다가 이제 중간에 피보팅을 하면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기존의 이제 기술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코드 베이스, 난리지를 그냥 최대한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이제 일렉트론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걸 사용해서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들, 그리고 이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할게요. 네, 일렉트론이 뭐냐라고 하면요. 크로미움 엔진에다가 노드.js를 섞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랫폼 특화된 그런 API들,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의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한 API, 그 OS API 콜하고 맥의 시스템 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상화해서 해주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독에다가 어떤 저기 레슨 메뉴를 띄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API들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아서 이제 일렉트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웹 기술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 잠시만요. 웹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매우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을 위한 그런 코딩들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브라우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i, 뭐 8, 뭐 이라든가 9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최신 버전의 크롬을 사용하기 되기 때문에 그런 코드가 필요가 없고 설사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다리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꼭 일렉트론이 나오기 전에 노드 웹킷이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노드 웹킷에 비해서 일렉트론 쪽이 훨씬 이제 각광을 받고 커뮤니티의 그 활성화도 굉장히 높고 이슈가 해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프로젝트들이 일렉트론으로 건너갔고 지금은 일렉트론 쪽에서 훨씬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서화도 잘 돼 있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일렉트론 1.7.5가 공식적으로 릴리즈된 최신 버전인데 여기에 탑재된 크로미움이 58 버전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릴리즈된 크롬 버전이 60 버전이니까 불과 2버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고 지금 그 프리 릴리즈 버전인 그 1.8.0대에서는 59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노드는 8.2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ES6나 아니면 2016 이상의 그런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요. 예. 어싱크 어웨이 같은 것도 진짜 그 노드 8 버전대로 가면서 네이티브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곧 네이티브가 되겠죠. 1.8.0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코딩을 할 때 뭐 기존에 그 불편하게 하던 일들 이런 것들 다 그냥 제끼고 딱 크로미움만 돌아가기만 코드를 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OS를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만들어진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꽤 아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톰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슬랙, 깃허브 데스크탑 뭐 등등이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토파이도 있습니다. 그래픽스 쪽도 좀 있어요. 일단 열어서 헬로 월드를 찍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을 잠깐 볼 건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일렉트론 API 데모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이걸 체크아웃을 받아가지고 그냥 npm 인스톨하고 npm 스타트 하면은 창이 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창이 이쪽으로 떴네요. 발표자 도구가. 자. 네. 이 예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하나씩 열어가면서 실제로 일렉트론의 사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코드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PI 데모만 봐도 기본적인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개요 같은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저기서 체크아웃 받아서 한번 눌러보시는 것만으로도 아,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Node.js도 처음 설치하고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노드 쳐가지고 이제 리플을 띄우고 거기서 이제 명령을 하나씩 넣어보잖아요. 콘솔.로그도 찍어보고, 더하기도 해보고, 헬로월드 찍어보고.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에서도 그런 게 가능해요. 네. 리플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일렉트론하고 마이너스 인터랙티브 혹은 이제 마이너스 i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리플이 뜹니다. 네. Node.js하고 똑같은 그런 리플이 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명령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require 하고 뭐 그 창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네이버를 여는 뭐 이런 과정들을 여기 지금 코드로 적어놨는데요. 안타깝게도 윈도우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예. 근데 다들 개발하실 때 윈도우 잘 안 쓰시죠? 예, 괜찮을 거예요. 예. 일렉트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프로세스가 분리가 돼 있다는 건데, 렌더러라는 프로세스와 메인이라는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메인은 일렉트론의 그 플랫폼 특화된 API와 그 자바스크립트, 아니 Node.js가 합쳐져 있고요. 거기에 근데 Node.js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V8 엔진은 또 일렉트론이 관리하는 V8 엔진의 패치된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쓰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Node.js 쓴다라는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Node.js 플러스 추가적인 API 이 정도 느낌으로 쓰시면 되고, 거기서 방금 전에 뉴 브라우저 윈도우에서 띄운 그 창이 렌더러라는 프로세스인데, 그 렌더러 프로세스가 하나 뜰 때마다 새 창이 하나씩 떠요. 예, 그래서 그 렌더러 프로세스는 구성은 동일해요. Node.js가 들어있고 V8 엔진으로 돌아가는데, 다만 크로미움이 같이 돌아가고요. 근데 그 크로미움의 그 V8과 Node.js의 V8이 통합되어 있어요. 각자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벤트 루프나 이런 것도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좀 더 많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안쪽의 개발은 웹 개발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CSS와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그 코딩을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코딩이라서 오히려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바깥의 영역, 그러니까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패키징해서 배포하고 하는 그 바깥의 일들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이제 앱을 일단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소스를 아싸라는 포맷으로 묶으면 됩니다. 근데 이 아싸는 그냥 타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디터로 보면은 그냥 소스가 다 보여요. 그냥 쭉 컨캐티네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소스 코드 보호가 전혀 안 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묶은 파일들을 리소스 폴더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의 그 메타 정보만 수정을 해주면은 그걸로 그냥 익스큐터블한 바이너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 인스톨러까지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건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가 자동화를 해놨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툴은 일렉트론 빌더입니다. 빌드 쪽에선 거의 얘가 그냥 독보적이에요.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다 빌드를 제공을 하고요. 빌드 과정에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은 코드 사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코드 사인도 인증서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정보만 제대로 입력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동 업데이트를 할 때 이 포맷에 따라서 증분 업데이트나 이런 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증분 업데이트나 이런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같은 것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뭐 여기 있는 다양한 패키지 형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DMG하고 EXE 밖에 안 해봐가지고 나머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뭐 리눅스를 지원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맥OS에서의 코드 사인 같은 경우는 애플 개발자 센터에서 인증서 받아서 키체인에 추가하시고 인증서에다 코드 사인 권한을 부여하셔야 돼요. 이건 수동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 변수 등록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빌드할 때 일렉트론 빌더가 알아서 가져갑니다. CSC 네임이라는 환경 변수를 읽어가지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윈도우즈 코드 사인은 조금 이제 복잡한데 일단 인증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증서 관리자에 추가를 하고 사인 툴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SDK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은 일렉트론 빌더가 알아서 해주긴 해요. 근데 다만 코드 사인을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은 EV 인증서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EV 인증서가 아닌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윈도우에서 스마트 스크린 필터가 뜨면서 이거 앱 설치하는데 괜찮겠냐라는 그 경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주거든요. 이 경고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평판 점수를 어느 정도 쌓아야 돼요. 그리고 MS가 그거를 카운팅 하다가 얘 괜찮구나 하면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매 배포마다 새로 점수가 새로 쌓여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EV 인증서를 쓰는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EV 인증서를 못 쓰고 있어요. 이게 그냥 사고 싶다고 해서 돈 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회사 연력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못 사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부 테스트 할 때 저 카운트를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는 저거 올리기 위해서 저희 PC방 가가지고 집중 설치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네이버면 당연히 이미 인증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열심히 짠 코드인데 이게 서버 프로그래밍하고는 다르게 이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 나가는 거는 클라이언트 코드 쪽에 좀 보호해야 될 자산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물론 소스 코드를 완벽히 보호하고 절대로 뭐 깨지지 않게 만들겠다, 뭐 크랙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냥 누구나 그냥 쉽게 열어보고선 소스 코드를 긁거나 아니면 변경할 수 있는 상태는 최소한 피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소스 코드 보호 기법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일렉트론 쓴다고 하면 사실 제일 많이 질문받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include.js라는 게 있었는데, 이 include.js를 자이트라는 회사가 그냥 사람째로 그냥 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트의 pkg라는 프로젝트로 이름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클로즈 소스였던 게 이제 오픈 소스로 풀렸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V8이 내부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바이너리 스냅샷으로 그냥 바꿔줘요. 거기다가 이제 그 노드 바이너리 그 익스큐터블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EXE나 그런 게 떨어집니다. 근데 당연히 노드 런타임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작지 않아요. 만들면 압축하기 전에 한 30 몇 메가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30 몇 메가는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라서 그냥 뭐 그렇지 뭐 라는 느낌으로 그냥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장점으로 소스 코드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어느 폴더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그냥 그 pkg를 명령을 주면은 그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Node.js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index.js를 엔트리 포인트로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트리 포인트의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걸어주면 거기서 걸린 모든 파일들을 뒤져서 자기가 그 안에다 패키징을 해서 바이너리를 딱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걸 구동할 때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할 때는 사실 매번 이걸 빌드할 수 없으니까, 개발할 때는 그냥 Node.js가 직접 차일드 프로세스를 포크하게 만들었다가 실제로 릴리즈가 됐을 때는 얘를 그 프로세스 스폰을 해가지고 얘하고 IPC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외부 파일에 대한 경로 접근법이 달라져요. 얘가 이제 샌드박스가 되면서 자신의 경로가 어느 위치에 특정하게 마운팅된 상태처럼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키징한 경로랑 좀 달라져요, 앞부분이. 그래서 내 그 파일 시스템 바깥을 탐색하려면은 뭐 프로세스 객체를 통해 가지고 경로를 얻어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그냥 처음에만 한번 잡아주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 계속 쓰면서 제일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은 에러 리포팅 같은 걸 받았을 때 에러 스택 트레이스에 그 라인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undefined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뭐 그런 에러가 떨어졌는데 그냥 라인 수는 다 0으로 떨어지는 거죠. 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요즘 어떻게 하나 좀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는 끝마무리에 이제 제가 좀 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패키지 include.js로 소스 코드를 보호한 상태로 이제 패키징을 했다면은 배포를 하고 나서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건 업데이트죠. 웹은 그냥 배포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거니까 업데이트라는 개념이 딱히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맥 앱스토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배포하는 경우도 사실 내가 뭔가 심지어 안 돌아가는 앱을 배포를 했어도 다음 버전 배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배포를 하면은 다음번 배포를 깨먹으면 다음번 배포를 못 해요. 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홈페이지에서 새로 받아주세요라고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업데이트인데요. 근데 의외로 이 내장 업데이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피드 URL을 걸어주면은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그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업데이트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게시돼 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사용자한테 뭐 새 버전이 떴습니다, 설치할까요? yes, no 딱 그것만 보여주고 거기서 yes를 했을 때만 다운로드 받게 하고 싶은데, 일단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지가 마음대로 받기 시작해요, 바이너리를.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굉장히 강제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업데이트 모듈인데, 심지어 중간에 취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얼만큼 진행됐는지도 이벤트를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다가 이제 꼼수를 부렸죠. 앞에다가 중계 모듈을 껴가지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체크를 하는 거랑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부분을 얘가 담당을 하고, 다 받고 나서 사용자가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업데이터가 내부에다가 127.0.0.1을 받는 HTTP 서버를 열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업데이트 모듈한테 그 주소를 줘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다운로드를 시켜주겠죠. 그걸 받아서 설치하고 인스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근데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되게 한동안 열심히 썼는데, 이 강의를 주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걸 누가 만들어서 올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일렉트론을 만드신다고 하면은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든 게 아까워서 이제 쓰던 거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도 몇 가지 이제 좀 제약들이 있어요. 일렉트론의 플랫폼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메뉴의 항목을 동적으로 이제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레이블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엔 이거 내가 잘못 짜나 해가지고 굉장히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행인지 안심이 되는 거는 하다 모르겠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소스를 까면 돼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삽질을 누군가는 먼저 했을 거니까. 특히 워크라운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짜면 될 거야 라는 로직 말고, 이 문제를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상태가 되면은 그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 막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미 이제 많은 것을 해본 그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은 되게 안심하고, 아, 얘네들도 이건 답이 없구나 하고서 이제 좀 안심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좀 그래서 좀 소스를 봤더니 메뉴는 이제 수정할 수 없다, 리드 온리다라고 걔네들도 이제 그 코드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릴리즈된 그 매뉴얼에는 아예 매뉴얼에 써 있어요. 리드 온리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건드릴 수 있는 속성이 몇 가지 안 돼요. enable, disable하고 그 visible,하고 그리고 체크드, 이 세 가지인데, 어쨌거나 최소한 아이템을 새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이름을 바꾸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번 그 메뉴를 전체를 다시 빌드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클립보드 쪽에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클립보드에서 지원하는 포맷이 텍스트, HTML,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로 복사해 넣을 수는 없고, 그럼 이제 텍스트나 아니면 HTML로 복사를 해 넣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복사해 넣으면 다른 데다 붙여 넣을 때 묻어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HTML로 포맷으로 복사를 했다 그러면 걔를 뭐 블로그 에디터 같은 데다가 붙여넣기 하는 순간에 이상한 HTML 코드들이 막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포맷 중에 어느 것도 쓰기가 되게 애매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꼼수를 썼던 게 내 로컬에다가 가상의 클립보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 놓고 HTML의 메타 태그에다가 그 클립보드의 키만 넣어 놓자. 그러면 어디다 붙여 넣어도 표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키를 다시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 그 키를 꺼내는데 성공을 하면은 내가 이제 클립보드를 읽은 거니까 저기 쓰면 되는 거고, 그걸 못 읽었으면은 다른 클립보드에서 덮어 씌워진 거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1.7.5부터 버퍼를 지원합니다. 최근 얘기예요. 이제 버퍼에 쓰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앱을 출시할 때는 전혀 이제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프록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문의가 자주 들어와요. 일본에서는 기업 쪽의 그 보안을 그 사용자 시스템에다가 그 프록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앱이 이제 프록시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기 로그인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의를 종종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좀 우회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다행히 이제 1.7대로 넘어오면서 넷 모듈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넷 모듈은 여러분 이제 크롬 쓰시다 보면은 크롬에서 그 환경 설정에서 인터넷 설정 쪽 들어가 보면은 그 시스템의 그 네트워크 설정 그게 나오잖아요. 맥에서도 마찬가지, 윈도우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환경 설정 그 나오거든요. 그 시스템 설정을 크로미움이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정을 또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이 일렉트로닉 넷 모듈을 사용을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프록시 하는 URL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자한테 이 프록시 하는 URL을 입력하세요라고 또 가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프록시가 뭔가요? 프록시 URL은 또 뭔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러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저희 툴 같은 경우 개발자들이 쓰는 툴이 아니라서 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공개돼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다음 버전에서 패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일렉트론 자체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일렉트론을 이런 제약 하에서 만들 때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게 정답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이제 주어진 제약 환경에서 이미 해왔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뭔가를 할 때의 선택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게 됐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일렉트론은 사실 프로세스가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처럼 쓰고 싶어 라는 게 제일 큰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저기 그 모델도 다 있고 뷰도 다 있고, 그 상태에서 그냥 그 모델 쪽에 접근해가지고 값 변경하면은 뷰가 반영이 되고 이랬으면 제일 좋겠어인데, 사실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코드가 클라이언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모든 코드가 클라이언트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개발이라는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없으면 별로 안 멋있잖아요.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없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멋있지. 네. 그래서 이 제약하에서 이 모든 로직을 이제 서버에 두는 쪽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문제를 좀 풀고 싶었어요. 소스 코드는 보호할 수 있지만은 대신 이제 문제가 생기죠.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해요. 레이어 간의 그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통신도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터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UI하고 비즈니스 로직하고 이 부분을 그냥 저 메인 쪽에서 중계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개인 건데 그냥 엔드 투 엔드의 그 통신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간단히 이렇게 되죠. 일렉트론이 먼저 이제 서버 프로세서 구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IPC 연결을 먼저 계속 시도를 해요. 서버 프로세서 하나만 뜨면 되니까 계속 연결을 시도를 하다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됐다는 사실을 서버도 인지를 하니까 서버는 이제 창을 열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창을 열면은 이제 일렉트로닉 그 브라우저 윈도우라는 아까 보신 그 브라우저 윈도우를 만들어서 띄우게 되고요. 그럼 이제 브라우저 윈도우가 뜨면서 그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스크립트 코드가 돌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코드가 자기가 받은 인자를 가지고 또 그 IPC 연결을 맺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결이 중계가 돼서 그 터널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이제 직접 통신하는 것처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일렉트론은 이제 그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만 하고 서버에서 그거를 바로 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그 여기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 단계였고요. 이렇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한 거는 뭐였냐면은 버추얼 API라고 해가지고 서버의 API를 이제 클라이언트로 다 이제 원하는 만큼만 노출시키는 작업이었어요. 이제 서버의 API는 뭔가를 읽는 API도 있고 쓰는 API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쓰는 API를 제외하고 읽는 API만 공개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읽고 쓰는 게 다 공개가 돼버리면은 얘를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언두 리두나 이런 쪽에서 통제하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읽는 그 API들만 다 열고 나머지는 닫았습니다. 정확히는 읽는 것들만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짜는 것도 이제 좀 굉장히 여러 API에 걸어줘야 되니까 좀 번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많이 봤던 스타일대로 이제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정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언두 리두를 담당하는 커맨드 히스토리라는 오브젝트인데 여기서 언두라는 이 메소드 위에다가 콜백 API 걸어주면은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호출할 수 있는 AP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너 API라고 되어 있는 애는 얘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API인데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클라이언트에 여기서 발생한 이벤트를 클라이언트까지 내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열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버 쪽에서는 커맨드 히스토리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이제 얘를 가상 API에다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데코레이터를 뒤져요. 데코레이터라는 게 사실은 함수를 감싼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함수를 읽어가지고 이 함수 이름이 들어오면은 클라이언트한테 뭐 이런 형태로 형성을 해줘라는 메타데이터를 뽑아내요. 그러고 나서 클라이언트한테 그걸 내려주면은 클라이언트는 그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실제로 코드는 한 줄도 없고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그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거를 마치 API처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콜이 들어오면 다 서버로 다 보내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냥 서버.history.undo 이런 식으로 바로 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일손을 많이 덜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커맨드 때문에 그런데 웹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 페이지를 보고 나가는 경향이 좀 강하고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히스토리가 다루는 대상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도큐먼트의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델 전체의 변경이 가급적이면은 다 일괄적으로 상태가 계속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두 리두 이런 거 하고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가 다시 이제 언두 리두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연속 사이에서 데이터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모델 변경은 커맨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약을 걸었고요. 이 커맨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역특성인데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자주 에러를 내는 패턴들을 살펴봤더니 뭐였냐면은 항상 A, B, C, D로 갔으면은 D, C, B, A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순서를 실수로 깜빡하고 이제 잘못 도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루프를 돌면서 A, B, C, D를 처리했는데 언두할 때도 A, B, C, D를 포루프를 돌린 거예요. 근데 그걸 리버스를 한 다음에 돌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의 그런 실수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몇 번 뒤어보고는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예. 그래서 또 트리 같은 경우는 변경을 반영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탑 노드부터 그 노드의 상위부터 쭉 하고, 반대로 이제 언두를 할 때는 가장 리프 노드의 밑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쭉 위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반영을 하는 게 경험적으로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을 이제 변경을 하면은 이 이벤트들이 항상 클라이언트로 전달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커맨드는 무조건 그 이벤트를 쏘기만 하고 커맨드가 뭔가를 직접 리턴하진 않아요. 원래 저기 쓰는 메소드에서는 읽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저기 좋은 디자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커맨드도 마찬가지로 그 명령을 내리고는 그걸 리턴 값을 사용하지 않아요. 리턴을 주긴 줘요. 디버깅용으로 쓸 수 있게. 근데 그거를 이제 코드 리뷰를 할 때 그거를 발견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라고 그 가이드가 나가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상태 없이 그 패시브한 뷰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어떤 UI에서 이제 어떤 클릭 같은 게 일어나면은 한 커맨드가 날아가고 이 커맨드는 여러 개의 모델 변경을 일으킬 거예요. 자기 커맨드가 직접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모델이 다른 모델을 변경을 이제 연쇄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변경들이 각각 UI에 이벤트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꽤 이제 생각보다 이게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꽤 잘 동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서버에 명령을 내릴 땐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그 커맨드 키를 던지고 인자를 던지는 형태로 날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역시 또 이제 데코레이터를 걸었죠. 왓치라고. 그러면 이제 이 프로퍼티가 변경되면은 이벤트 리스너한테 이제 이벤트를 이밋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클라이언트까지 내려가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에서 체인지가 일어나면은 그 레이어에 X와 Y를 엘리먼트에 써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얘기를 하는 게 나으려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창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여러 개의 창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하나의 창으로만 개발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개의 창으로 늘렸으니까 여러 개의 창으로 나눌 때 사실 어떤 객체들은 여러 그 창들이 공유해야 되는 객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에 접속을 받거든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 접속을 받는 거는 그 HTTP 포트를 여는 이유 때문에도 이제 리소스가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창 간에 그걸 서로 계속 같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도 이제 하나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체크나 이런 것들을 창마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 컨텍스트에서 들고 있어야 되고, 반대로 각 모델이라던가 지금 각 그 아이템의 선택 상태, 그리고 이제 커맨드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은 각 창마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컨텍스트를 나누자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와 어서링 컨텍스트라는 형태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컨텍스트를 주입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제 DI를 적용을 해서 마치 이제 스프링에서 빈의 스코프를 조정하듯이 리퀘스트 빈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듯이 컨텍스트의 그 스코프를 조정할 수 있도록 DI 컨테이너를 지금 저희 동료랑 만들고 있고 아마 좀 작업을 하고 아마 연내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서버 사이드,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분리된 문제에서 이제 소스 코드 보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자이트 PKG가 공개되고 나가지고 도대체 얘네들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썼던 건가 하고서 이제 소스를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재미있는 게 노드에 있는 VM 모듈에 보면은 create script라는 그 명령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크립트 객체를. 그럼 이제 그 스크립트 객체를 어떤 컨텍스트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거기서 캐시된 버퍼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저장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제 그거를 사실 해가지고 노드에다 붙이고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체크성 같은 거를 이제 바이패스 하도록 그 노드.js를 패치를 하는 것과 이제 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하면은 그냥 나는 익스큐터블은 필요가 없고, 이거 VM의 스냅샷 버퍼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만 따로 일렉트론에서 로딩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제 지금 아이디어를 얻은 상태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잘 도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도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PKG를 까고 있고, 이것도 잘 하면은 최소한 이제 프로세스를 새로 띄우는 일은 이제 없앨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냥 어쩌면은 아예 클라이언트로 내려가지고 띄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소스 코드를 보호하면서도 훨씬 더 이제 더 간단한 구조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혹시 이런 종류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 같이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연락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없나요? 네. 이제 여태까지 들어오면 기존에 프론트엔드 개발했던 거는 그 패키징하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띄우고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어떤? 윈도우요. 윈도우하고 맥이나 리눅스하고 이제 그 파일 시스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차이가 나요. 특히 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파일을 오픈한 상태에서 다른 쉘을 열어가지고 그 파일 딜리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파일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면서 그 저장을 해도 이제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반대로 윈도우는 그냥 락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파일을 아예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임시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쓰고 나서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리소스를 임포트 한다고 해서 그냥 다 메모리에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크로미움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겠지 하고 나서 하면서 임시 디렉토리에 넣어놓고 거기에 주소를 걸어주는데,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하면은 안티바이러스 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파일들을 락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뜬금없이 에러가 나요. 예. 그래서 그런 종류의 방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처음에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잘못이겠거니 했었는데, 내 잘못만은 아니더라 라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었죠. 사실 뭔가를 배운다라는 게 그 내부의 기술보다는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전체 환경과 이제 그 업계의 방식을 배우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그 부분이 확실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 네. 그래픽에이터 네. 그래픽에이터 프레임워크는 따로 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실 건지? 예. 프레이머는 이제 너무 이제 디자이너들이 배우기 너무 힘들다라는 게 저희 컨셉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딩 없이 만들게 해주자 해서, 프레이머는 사실 거기서 좌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외부의 모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좌표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엔진이나 그런 것들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로우 레벨 엔진으로서의 HTML 도움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를 굳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나 더 그래야 되는 이유는 SVG를 넣는다고 하면은 SVG를 또 캔버스에 풀려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돔에서 버틸 겁니다. 네.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히스토리, 리드 언더에 대해서 구현을 해줬었는데 그 일렉트론은 그게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거 직접 구현을 했고요. 지금 저것도 개선하려는 포인트들은 있어요. 지금은 다 그게 한 줄 한 줄이 다 코드, 언더리드가 한 줄 한 줄이 다 코드인데, 그거를 하나하나의 변경을 저희 트랜잭션처럼 만들어가지고 불변하게 만들어서 그애를 역순으로 돌리면은 원 상태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각 변경의 로그를 빼고는 커맨드 자체는 별로, 커맨드 자체가 그 상태를 저장하고 있을 필요는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예. 그 메타 정보를 계속 저장해 놓고 예,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표가 50/50에서 100/100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전 상태가 50/50이었다는 사실을 그 커맨드가 기억을 하고 있죠. 네. 네, 이상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